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서정덕의 JD모건에서 경제 이슈를 짚어봅니다. 오늘은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소식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국내 금융지주 사회이사들 중 70%가 연임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배구조 투명성을 실천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나옵니다. 현대차가 3년 만에 디자인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더 뉴 아반떼를 공개했습니다. 준준형 세단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파산이죠.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SVB 파산 소식 최근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걱정되는 건 이번 사태가 우리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어디까지냐 할 텐데요. 자세한 내용 김미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16위 규모 실리콘밸리 은행 SVB 붕괴 여파가 번지고 있습니다. SVB 파산 이틀 만에 또 다른 미국 은행인 시그니처 은행이 현지 시각 12일 문을 닫기로 했으며 SVB 영국 지점도 파산 선언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미 금융당국은 지난 10일 미국 서부 스타트업들의 돈줄 역할을 해오던 SVB를 유동성 악화와 지급 불능으로 패소했습니다. SVB는 최근 고금리 환경에서 보유한 채권 가치가 크게 손실을 보는 등 재무 구조가 악화된 가운데 대규모 예금 인출이 일어나며 파산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부동산 대출 취급 비중이 높은 미국의 다른 중소규모 지역은행들로도 이 여파가 이어질 거란 관측입니다. 금융기관들이 잇따라 무너졌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미국은행 파산 리스크가 우리 금융 시스템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금융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국내 금융권별 리스크를 점검한 결과 은행과 비은행 금융사 모두 자산 부채 구조가 SVB와 다르며 일시적 충격을 견딜 만한 능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구조가 취약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발생할 간접적인 영향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낮은 신용도를 갖고 있는 기업들과 거래하고 있는 은행들을 중심으로 이게 신뢰도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금융당국의 노력이 좀 필요해 보일 것 같고요. 정부는 금융사 상황 점검을 이어갈 계획인데 변동성이 계속 커질 시기인 만큼 더 정밀한 점검과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주 고객이었던 스타트업 회사의 줄도산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다만 국내 기업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미국 SVB 파산에 전 세계 스타트업이 긴장한 모습입니다. SVB가 미국 스타트업 기업 상당수의 유동성을 공급해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중소형 테크 헬스케어 기업 IPO의 44%를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아 STMO 회사 뉴로보 파마슈티컬스는 지난 2017년 SVB와 1,500만 달러 규모의 대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SVB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국내 기업들이 있지만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에서 예금 전액을 보장해 주는 걸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벤처기업의 줄도산 우려는 단기간에는 이제 크게 확산될 것 같지는 않은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위험 회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개연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 스타트업이 SVB를 이용하기 위해선 미국 법인을 설립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현지 시간 12일 고객 돈을 전액 보증하겠다고 나섰고 연방준비제도는 유동성 문제가 닥친 곳에 자금을 대출하겠다고 밝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국 정부도 SVB 파산에 따른 IT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자금과 현금 흐름 확보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국내 벤처 투자 규모가 3구 위기로 11.9% 줄어든 상황에서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다만 관계부처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SVB 후폭풍에 국내 주식시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우려를 소화해내며 월요일 증시가 대폭락을 맞이하는 블랙먼데이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김혜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코스피가 0.67% 상승한 2,410선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상승 반전에 성공하며 788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SVB 파산 우려에 장 초반 공포감이 조성됐지만 주식시장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즉각 소방수로 나선 영향이 컸습니다. 미 정부는 SVB에 고객이 맡긴 돈을 보험 대상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보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사태가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겁니다. 이와 함께 연준은 새로운 기금을 조성해 은행의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FRB에서 예금에 대해서 보장해주겠다고 한 만큼 이런 리스크가 없어지니까 빠르게 이제 시장도 안심을 하고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금융권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SVB는 신생 기술 기업에 집중한 특수성이 있는 만큼 수익성이 다각화된 기존 은행과는 차별적인 성격을 띈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통화긴축의 강도를 낮출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옵니다. 금융권 건전성을 보면은 여전히 시스템 리스크까지 번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대형은행들 중심으로 유동성이나 건전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SVB처럼 좀 작은 은행들 중심으로는 계속 이슈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금리 측면에서도 이게 좀 더 강한 기준금리 인상이 좀 제한될 것 같다라는 기대 때문에. 이에 원달러 환율은 하루 사이 20원이 넘게 떨어지며 1,301원에 마감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매주 월요일을 함께할 코너 서정덕의 JD모건 보도본부 증권부 서정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간단하게 JD모건 어떻게 이야기 풀어주실지 들어볼까요? 증권시장이나 금융시장에서 일어나는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나 어려운 사건들을 좀 네. 알기 쉽게 풀어드리면서 시청자 여러분과 한 걸음 더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요. 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숫자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먼저 숫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지금 다양한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숫자 가운데 40과 14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다양한 숫자 가운데 그러면 40과 14를 골라주셨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언뜻 다가오는 느낌이 오는 숫자들은 아니실 겁니다. 네. 40년 된 은행이 14시간 만에 파산하게 된 사건을 의미하는 건데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죠. SVB 사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 사태와 관련된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긴 그렇죠. 한데 이 SVB 무엇이고 왜 파산한 건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실리콘밸리 뱅크의 일단은 이 SVB는 약자입니다. 한마디로 실리콘밸리의 은행이라는 얘기인데요. 실리콘밸리의 주 고객들은 아무래도 스타트업들이나 벤처캐피탈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긴축 기조고요. 금리가 인상되고 있다 보니까 자금줄이 막히고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고요. 또 기업 공개 IPO는 어려워지면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그 유동성의 어려움이 결국에는 SVB로 번지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부분이 예. 이렇게 오래된 은행이 그렇죠. 지금 정지됐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주 고객사가 누굽니까? 벤처캐피탈이나 스타트업 회사들입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는 제로금리 시대였어요. 아무래도 돈을 유동성을 풀게 되고 돈에 뭐 파티를 벌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이 막대했던 유동성이 회수가 되고 금리가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미국 금리의 변동 추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면 굉장히 가파른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니까 스타트업, 주요 고객사들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고요. 자금이 한마디로 막힌 겁니다. 투자가 잘 안 되고 있고요. 이자가 오르고요. 침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업 공개도 안 됩니다. 어려워진 스타트업들은 예치해 놓은 돈을 찾기 위해서 나가는데 실리콘밸리 은행에 돈을 예치해 놨거든요. 이 은행을 찾다 보니까 이 은행에 찾아가서 뭘 합니까? 내 돈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은 당연히 돈을 줘야 되겠죠. 이 과정에서 유동성 위기설이 나왔고요. 뱅크런이 실제로 일어나게 됐고 자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SVB가 이 고객 인출 요구에 대응하고자 매도 가능 증권을 모두 매도했어요. 판 거죠. 팔았는데 매도 가능 증권이 미국 제로금리 시절에 조금 전에 보셨던 이 기준금리 하단에 있던 0.5% 시절에 그때 매입했던 1%대의 채권입니다. 뭐 0.5% 시대에 제로금리 시절에 1.5%, 1.6%의 채권이면 훌륭한 수익률이지만 최근의 채권 수익률을 보게 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들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매도를 하다 보니 손실액이 발생을 한 건데요. 이 과정에서 18억 달러의 대규모 손실이 났고 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또다시 증자 계획을 발표하는데 무려 22억 5천만 달러의 증자 계획이었던 겁니다. 네, 그러면 또 궁금한 점이 예. 채권들을 손해보고 팔아야 할 정도였습니까? 사실 이 채권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손실액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고객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을 팔아서 고객들한테 돈을 채워줘야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고객들 눈에는 이게 굉장히 또 우려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뱅크런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자 이야기가 나왔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화를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예치한 다수의 스타트업들과 VC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돈을 떼일 우려가 생기다 보니까 내 돈 돌려주세요라고 모두가 찾아왔고요. 돈을 찾지 못하게 됐고 주가는 급락에 급락을 거듭했고 결국엔 업무가 정지가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은행이 파산하면은 예금자 보호가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 돈을 맡기면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 나라도 있습니다. 예금보험 한도가 지금 우리 돈으로 한 3억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 한도 내에 있는 기업이 문제는 7%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대다수 기업들은 돈을 떼일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돈을 떼일 우려가 커졌다면 내 돈을 찾기 위해서 너도 나도 가게 되고요. 이게 과거와는 좀 다르게 인터넷으로 이 예적금을 뺄 수가 있는 그리고 예치금을 뺄 수가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뱅크런이 가속화될 수가 있고 결국에는 위험성이 부각이 되면서 업무가 정지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예. 이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그렇죠. 2008년도, 2009년도 얘기가 나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이 심각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켰던 과거의 리먼 사태를 떠오르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지금 중론인데요. 네. 일단은 미국이 당초 초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했는데 발빠르게 지금 초기 진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SVB가 위치한 캘리포니아 주로 가서 주지사와 직접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미국의 구체적 지원 방안이 나왔는데 예금자 보호에 지금 우리가 나서겠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고객이 맡긴 돈을 보험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으로 보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부족한 그 금융기관이나 이런 곳에는 자금을 대충해 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뉴욕주를 살펴보면 금융당국이 시그니처 은행을 폐쇄했는데 굉장히 우려가 이 부분도 커졌었거든요. 근데 해당 은행 역시 비슷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연준 같은 경우에는 BTFP, 뱅크텀 펀딩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가동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유동성을 지원하는데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담보 가치를 시장가가 아닌 액면가로 평가를 하는 건데 시장가가 워낙에 떨어졌기 때문에
때문에 손실을 좀 줄여주려는 의도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과 주식은 제외시키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될 텐데요. 이번 사태에 미국 정부는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과거의 시스템 붕괴를 답습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로 해석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제금융에 선을 그었거든요. 제닛 옐런이 지금 구제금융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얼핏 보기에는 구제금융에 굉장히 가까운 구조로 현재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의아하신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구제금융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시겠지만 구제금융을 시행하게 된다면 당장의 위험은 막을 수 있는데 정말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위기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시장에서 갖게 될 것이고요. 결국에 기타 금융사들에 대한 뱅크런이 혹시나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제금융에는 선을 그은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 사태로 이 금리 인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있는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연준이 긴축을 지금 이어가고 있잖아요. 고강도 긴축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맞냐는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강하게 그 의문이 제기가 됐다라는 거죠.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매크로 지표로 확인하는 단기물이 2년 만기 국채금리 그리고 장기물이 10년 만기 국채금리인데요. 2년 만기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얼마 전에 5%를 넘어갔고요. 10년 만기 장기채 국채금리 역시 4%를 넘어갔었는데 각각 10%가 넘게 현재 하락을 하면서 10년물이 3.6, 2년물이 4.4%대까지 내려왔고 이번에 FOMC에서 3월 FOMC에서 미 연준이 금리를 0.5% 인상할 확률이 종전까지는 80%에 달했었는데 최근에 장중에 30%대까지 내려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예. 정말 연준이 금리를 덜 올리거나 인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실 그거는 저도 알 수 없고요. 네.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다만 확실한 건 연준은 굉장히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겠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면 계속해서 긴축을 이어가겠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비농업 부분의 고용지표도 잘 나왔고 이번 달 CPI, PPI도 굉장히 높게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0.5% 금리 인상이 유력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도가 확실히 약해질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지배적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2번 금리 올릴 거 한 번밖에 못 올릴 거고 0.5% 올릴 거 0.25%밖에 못 올릴 것이다. 이런 강도 조절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확신을 갖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금리 인하 가능성도 나오는 이유가 이런 실리콘밸리 뱅크의 이 대규모 예금 인출 압박이나 즉 뱅크런 위험이 큰 미국 은행이 지금 20개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주에서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이 시그니처 은행을 폐쇄하기에 이르는 상황인데 이러한 연쇄 부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도미노처럼 부실이 커지고 결국엔 이 채권이 대형은행으로 전이가 되고 이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면 채권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되거든요. 결국엔 금융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볼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연준에서는 자칫 책임을 본인들이 떠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고 최소한은 긴축 강도 조절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지금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결론은 현재 상황이 미국 정부의 발빠른 개입으로 시스템 붕괴까지 좀 가긴 어렵다. 리먼처럼 되진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만 지속적 부실이 발견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SVB 사태 후 폭풍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서정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주요 금융지주 사회이사 10명 중 7명이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는데도 책임 없이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도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도에 김수빈 기자입니다. 주요 금융지주 사회이사들 중 70%가 사실상 연임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는 다음 주부터 일제히 정기 주주총회를 열 예정입니다. 세부 안건을 보면 후보에 오른 사회이사 25명 가운데 18명이 이미 현직 사회이사입니다. 주총 표결에 따라 연임이 결정되는데 과거 사례로 보면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줄곧 요구해온 지배구조 개선과는 다른 노선입니다. 결국 내부 개선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사회이사의 연임 관행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형 금융사고 등과 관련해 대응이 부족했던 만큼 유임 자격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지난해 4대 금융지주 이사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0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사회이사들이 경영진 견제보다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반대 의견은 신한금융에서 3건, 우리금융에서 1건이 전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4월부터 연1회 이사회 기능 강화를 위한 정례 면담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대다수 연임을 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강조하는 지배구조 투명성을 실천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회의적인 시각도 나옵니다. 과거에 해왔던 관행대로 이제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운영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개혁이 되거나 혁신되는 것은 어렵다. 기존대로 경영을 유지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우리나라 사회이사 제도에서는 견제 기능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시각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사회이사 전면 교체보다 경영진을 더 견제할 수 있도록 본질적인 해결책도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더 뉴 아반떼를 공개했습니다. 3년 만에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디자인 완성도를 한 단계 끌어올렸는데요. 성나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 2020년 출시 이후 3년 만에 부분 변경 모델 더 뉴 아반떼를 선보였습니다. 더 뉴 아반떼는 기존 모델에서 디자인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는 평가입니다. 수평적인 그래픽 요소를 확장해 더 낮고 넓은 비례감을 완성하는 등 더욱 진보된 외관을 갖췄습니다. 전면부의 슬림해진 헤드램프는 날카로운 눈매를 연상시킵니다. 더 얕고 길게 정돈된 라디에이터 그릴은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아반떼 특유의 삼각 문양이 강조된 측면부는 날렵한 느낌을 주고 투톤 그래픽과 함께 윙타입의 실버 가니쉬가 적용된 후면부는 스포티함과 강렬함이 특징입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신규 친환경 바이오 소재를 활용해 산뜻함을 강조하면서도 환경을 생각하는 고객층을 겨냥했습니다. 사회 초년생을 비롯해 젊은 감각을 지닌 고객층 모두를 만족시킬 차입니다. 대형 차급에 안전 편의 사양을 적용해 차급을 뛰어넘어 고객에게 즐거운 이동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뒷좌석에는 사이드 에어백이 추가됐고 현대차 내 차종 중 동급 최초로 빌트인 캠을 적용해 전후방 도로 상황을 살필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더욱 강렬한 외모로 돌아온 더 뉴 아반떼를 통해 준중형 세단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클라우드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삼성 SDS가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통해 데이터 안정과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인데요. 김효준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문을 연 삼성 SDS의 동탄 데이터 센터. 이 센터는 세 개 데이터 센터 간 상호 백업이 되도록 구성해 화재나 정전 등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서비스 재개가 될 수 있도록 안정성을 한 단계 끌어올렸고 고도화된 전력 설계를 적용해 최적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했습니다. 삼성 SDS는 동탄 데이터 센터를 앞세워 기업용 클라우드 사업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클라우드, 심플리 PC라는 슬로건으로 기업 맞춤형 클라우드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 고객들한테 클라우드 기술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할 수 있게 해드릴까? 기업이 필요하는 그런 비즈니스에 맞춤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 기반의 엔터프라이즈형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자.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 매니지드 클라우드 서비스, 삼성 엔터프라이즈 사스를 통해 일석삼조 역할을 해내겠다는 겁니다. 고성능 컴퓨팅 전용 동탄 데이터 센터는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AI, 빅데이터 분석, R&D 업무 등 복잡한 연산이 필요한 고객에게 초고속, 대용량 클라우드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삼성 SDS는 복잡한 클라우드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간편한 사용과 디지털 전환을 돕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닫혔던 하늘길이 열리면서 쇼핑의 성지였던 명동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북적이고 있는데요. 특히 팬데믹 당시 휴업했던 대표 상점들이 몸집을 키워 더욱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코로나
코로나로 타격을 입었던 명동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북적이면서 주요 매장들이 더 크고 화려하게 돌아왔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 한국을 찾은 관광객은 약 43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30.8% 증가했습니다. 막혔던 하늘길이 다시 열리면서 외국인 관광객이나 유학생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去年の2月に韓国語を勉強しに韓国に来たんですけど、最近コロナが落ち着いてきて、ミョンドンは服な食べ物みたいなものがとても安いので、友達と一緒に遊びに行きました。 이로 인해 명동 상권도 다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2021년 4분기에 50.3%에 달하던 명동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와 함께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춤했던 명동 상권이 이제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습입니다. 활력을 되찾은 명동에 문을 닫았던 주요 상점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임시 휴업을 결정했던 다이소 명동역점은 1년 만에 매장을 2배 이상 넓혀 돌아왔습니다. 다이소 명동역점은 기존 5층에서 12층으로 확장 오픈했습니다. 매장이 커진 만큼 층마다 포토존이나 쇼룸을 만들었고 단순 판매 공간을 넘어 쇼핑을 레저처럼 즐길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명동을 떠났던 아디다스 코리아도 지난 1월 국내 최대 규모 매장으로 돌아왔으며 ABC마트 등 슈즈 멀티샵들도 최근 새로운 매장을 명동에 선보였습니다. 한편 지난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 검사 의무화 조치 해제로 큰손 중국인 관광객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명동 상권은 더욱 활력을 띨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성 현대차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기간에 맞춰 대거 일본을 방문합니다. 경제계가 공동사업 등을 통해 관계 강화를 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타이어가 대전 공장에서 큰 불이나 전면 생산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조현범 회장이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이번 화재까지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오늘 한국복합물류와 이 회사의 모기업인 CJ 대한통운 사무실, 임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주당 삼선 이하경 의원이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특혜 취업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